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국민은행 노사가 총파업 하루를 앞두고 진행한 막판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노사는 페이밴드 폐지와 임금 특효제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은행은 총파업에 대비해 거점 점포 운영 등 고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상반기 출시되는 스마트 TV에 업계 최초로 애플의 아이튠즈와 에어플레이 2 기능을 탑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아이튠즈를 타사 기기에 탑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오랜 법적 분쟁을 벌여온 양사의 협업이란 점에서 IT 업계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와 8,800억 원 규모의 신약 후보물질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길리어드는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글로벌 개발 및 사업화 권리를 갖고 유한양행은 한국에서의 사업화 권리를 유지하면서 길리어드와 함께 공동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될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이었죠. 글로벌 시장의 훈풍 재료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친 상황입니다. 미국의 파월 의장의 비둘기적인 발언과 함께 그리고 고용지표에 대한 호조, 거기에 중국 쪽에서 지준율 인하 소식으로 시장은 훈풍을 좀 맞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상승이 추가적으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내일은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일 역시 CES 2019가 열릴 예정입니다. 본래 1월은 이 CES에 대한 탄력으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돋보이는 상황인데요. 자, 하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한 관련 종목들 최근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진으로 인해서 이미 주가에는 선 반영이 됐고 과연 이 CES에 대한 효과가 1월에는 있을지 올해는 있을지 주목을 해볼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34% 상승한 2037.10의 장을 마칩니다. 수급 상황 확인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LG화학은 상승으로 마감이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 가까운 상승으로 38만 8천 원에, LG화학은 3.78% 상승한 34만 3천 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포스코 역시나 3% 가까운 상승으로 24만 6천 원에, 신한지주는 약보합 마감이 되면서 3만 8,75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26% 상승한 672.84의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확인합니다.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론 헬스케어는 강보합권 마감으로 74,900원에, 신라제는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면서 71,5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바이오로메드 역시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25만 5,4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메톡스는 약보합 마감으로 56만 8,900원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5% 가까운 상승으로 9만 3천 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월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요, 학과장 정응 대표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또 다른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 해주실까요? 네, 저는 1월 4일 금요일에 스튜디오 출연했습니다. 근데 기분은 오늘이 2019년 첫 출연 같습니다. 네,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늘 이제 방송 내용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약속대로 내일의 전망, 그러니까 마지막 코너죠. 그때 상황 봐서 야간 선물에 대해서 제가 조언할 게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가 마지막 코너에서 야간 선물까지 제가 리딩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전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시황 얘기하면서 단순하게 어떤 정보 측면만 아니라 교육 측면까지 가미해서 오늘 아주 산뜻하게 제가 준비 많이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장 일주일간의 시작인 월요일장답게 또 학 과장님께서 많은 부분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장에 말씀을 해주셨듯이 자 일단 뭐 올해 정식 투자 시간 안에서 야간 선물에 대한 팁까지도 전달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 과장님과도 인사를 나눠봤고요. 바로 1교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1교시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랜만에 양시장 모두 1%대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늘장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시황에 대한 분석부터 도와드릴게요. 자, 학 과장님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대한 말씀이 일단 반등은 21선 회복 여부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시황 분석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코스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상승한 건 뭐 별거 아니에요. 일단 해외 증시가 반등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도 기대감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간하고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 수급에서 좋았었죠. 그래서 해외 증시 반등 그리고 기간 프로그램 매수 때문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때문에라고 하는 수식어는 부정적인 거를 수식하는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은 덕분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왜 때문에라고 붙였냐?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대세하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등 나올 때마다 기대감 가졌던 분들이 결국은 매도 못하고 골탕 먹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때문에라고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코스닥은 투자심리 호전과 코스피 2000선 회복으로 이제 상승 마감해줬는데 투자심리 호전의 근거는 뭐냐면 중소형주들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급이 좋으면 대형주 지수가 좋고요. 심리가 좋으면 중소형주 지수가 좋은 거예요. 이것도 오늘 제가 처음 강의하죠.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이게 시장의 원리입니다. 이것도 모르면서 주식시장 10년 했다 그러면 오래된 초보자예요. 이것도 모르면서 방송 출연하면 전문가가 아니죠.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상황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또 차트로 제가 이제 좀 강의 아닌 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참고로 저는 뭐 국내외 증권사, 경제TV, 주전문가 어디도 참고를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볼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근데 투자자들이 자꾸 저한테 알려줘요. 어느 증권사에서 뭐라 그랬다, 어느 경제TV에서 뭐라 그랬다. 하도 막 들리는 소리가 있어갖고 제가 이제 한 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흐름이었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제 예상대로 또 사방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대요. 지난번에 2000선 깼다가 이번에 또 깨고 반등 나오니까 쌍바닥이다. 이런 얘기가 또 많이 나온다 그러는데 부정하진 않아요. 차트 이론으로 본다 그러면 쌍바닥 찍고 갈 수도 있어요. 그걸 제가 무조건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차트를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쌍바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결국은 더 빠지고 올해 박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차트 이론만 됐을 때는 쌍바닥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막 국내 증권사에서 뭐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제가 뒤로 넘어갔어요. 그냥 다 붙잡아다가 강의실에다가 그냥 다 끌고 와서 제가 좀 강의 좀 해주고 싶어요. 조정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차트 좀 더 넓게 볼까요? 자,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조정은 상승 추세에서 나타나는 게 조정이에요. 하락 추세에서는 반등이에요. 자, 차트 보시면요. 이게 바로 조정입니다. 이게. 자, 여기서 여기까지 밀렸었죠?
이걸 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천선이 깨지고 다시 신저가를 이탈했는데 무슨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상승 추세일 때 손바퀴 일어나면서 일시적으로 밀렸다 가는 거. 이걸 조정이라 그래요. 하락 추세일 때 밀리지만 빠져나오기 시도가 나오면서 나타나는 게 그걸 바로 반등이라 그러는 겁니다. 자, 평택촌놈 차트 이론에 의하면 언제부터 추세가 전환됐죠? 바로 여기입니다. 2018년 3월이에요.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을 이탈했습니다. 이때부터 하락 추세가 된 겁니다. 그러면 좌측은 뭐죠? 상승 추세요. 우측은 하락 추세입니다. 좌측에서 박스 네모 두 가지는 뭐죠? 이게 바로 조정이에요. 근데 우측에서 이거는 조정이란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세상에 이게 지금 2018년에 2600에서 2000이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10월 말에 깨졌는데 이제 또 올해 1월 초에 깨졌으니까 대략 한 달 조금 넘는 거죠. 아, 2달 조금 넘는 거죠. 11, 12 접으니까 한 2달 반도 안 돼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저가 이탈했거든요. 이걸 조정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경악스러운 거예요. 기초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조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반등이라고 얘기해야죠. 반등 시도라고 얘기해야죠. ABC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런 수준에서 뭘 분석하고 예측하겠냐는 거예요. 하여간 여러분들 조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절대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 이걸 말씀드리겠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코스닥 잠깐 보실게요. 코스닥은 직전 저점이 안 깨졌어요. 코스닥은 자 여기서 안 깨졌죠? 지난 10월 저점이 깨지지 않고 어쨌든 좀 버티고 있는 상태고요.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10월 저점이 장중하고 종가 기준으로 깨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월 29일은 종가 기준, 10월 30일은 장중 기준 저점이었거든요. 2018년에. 그게 지난주에 깨졌습니다. 상당히 약한 장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항상 이 방송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 있잖아요. 평택촌놈은 분석한다. 그리고 예측한다. 방송법은 어떻게 되느냐. 등락 요소 총 15가지 중에서 그때그때 작게는 2개, 많게는 5개를 일단 끄집어낸다.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달라요. 그래서 기납적 방식에 의해서 추론하고 예측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별로 반영될 게 없어요. 미국이 이제 반등 나왔잖아요. 그냥 기술적 반등이에요. 매일 하락할 수는 없잖아요. 미국 차트까지 같이 보여드릴까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게 미국 차트인데요. 보세요. 이게 지금 다우존스입니다. 엄청나게 발버둥을 쳤는데 현재 21선 회복 못했고요. 나스닥은 6,700포인트대 지수인데 딱 2포인트 더 올라갔어요. 21선보다. 이게 검은색 21선입니다. 2포인트 더 올라갔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다시 다우존스 볼까요? 네, 이렇게 나름대로 안간힘 쓰는데 무슨 얘기냐?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다우존스가 10월 초부터 하락했어요. 그리고 12월 하순에 이탈했습니다. 그때 제가 방송에서 뭐라 그랬죠? 이게 갈 지수 같으면 저 라인을 깨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저기까지 밀렸다는 거 자체가 끝났어요. 그리고 평택촌 차트는 역시 미국도 대입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어떻습니까? 자, 61선이 120선을 이탈했습니다. 맞죠? 하락추세입니다.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그보다 더 빠릅니다. 지난 11월부터 이탈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자, 제가 조정과 반등에 대해서 얘기했죠. 지금 어떤 구간이다? 반등이에요. 조정이라는 표현은 상승 추세일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 구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지금 조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은 반등이 얼마나 더 나오느냐,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반등 여부, 계속 흘러내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흘러내릴 수도 있고, 반등이 시도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반등 여부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얼마나 반등을 좀 더 하느냐, 크기, 그 다음에 어떤 기간, 이 세 가지를 접목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 어차피 이러저러나 추세는 변함이 없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시황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코스피는 해외 증시 반등과 그리고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 때문에 상승 마감이 됐다라는 부분과 함께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의 호전과 코스피 2000선 회복으로 역시나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 마감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우리 시장에 대한 이 상승 반등이라고 보시잖아요. 반등에 대한 부분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이 이 반등의 크기와 지속 여부에 대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앞으로 시장 보실 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만나볼 텐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 주요로 보셨던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떠한 종목들 보셨을까요? 네, 금호석유와 LIG 넥스원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네, 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금호 석유와 그리고 LIG 넥스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호 석유 같은 경우에 오늘 10% 넘는 급등이었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최근 상승 이후에 오늘장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요. 구체적인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사실 추세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제 해외 증시 좋고 오늘 지수 반등 나오고 그러니까 또 뭐 뉴스가 이상하게 갖다 붙더라고요. 뭐 미중 무역 전쟁 뭐 무슨 수혜주니 뭐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유자는 매도 관망이고요. 미보유자는 그냥 계속 관망하세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금호석유는 추세가 뭐죠? 하락 추세입니다. 맞죠? 평택촌놈 차트 이론에 의하면 하락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10월 하순에 저점 찍었고요. 그리고 1월 초에 또다시 저점 이탈하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이 종목은 지수 연동형 그 이상도 이하도 안 해요. 그냥 지수 따라가는 종목이에요. 지수 따라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큰 기대하지 마시고 매도 후에 관망하고 미보유자는 관망해달라 설명드렸고요. 제 방송을 이제 최근에 한 1년 보신 분들은 그럴 겁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뭐랄까 좀 비관론자 아니야? 굉장히 아주 그냥 너무 보수적인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5년 이상 보신 분들은 제가 얼마나 과감한지 알아요. 저는 지수가 계속 빠지다가 어느 날, 이 바닥이다 그러면요. 최소 80%, 내지는 100% 매수하라고 사인내는 사람이에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나 제 관상이나 이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다 싶으면 그냥 저는 확 지르라 그래요. 성격상. 근데 지금은 위험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저 소심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 LIG 넥스원 보겠습니다. 이 종목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인데 잠깐 차트 보실까요? 보세요. 자, 이 종목은 왜 그러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유가 있어요. 일단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하죠. 예.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빠졌는데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게 뭐냐? 10월 하순에 저점은 맞는데 1월 초순에 지수가 신저가 이탈했을 때 이거는 거기서 버텼어요. 나름대로 지수보다 강한 거죠. 지수보다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홀딩 후 매도 사인 내는 거예요. 그래서 홀딩 후 매도는 뭐냐? 계속 끌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더 홀딩했다 매도하는 소리고 지금 여기서 미보유자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관망이죠. 그래서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또 뉴스 또 북한에서 또 제가 경계심에 또 말씀드린 거고 LIG 넥스원 이런 유의 종목은 차트보다 지수보다 강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하라 이렇게 설명드린 거고요. 어쨌든 저는 약속대로 2019년에도 저는 방송 출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와 그리고 그 정보를 통해서 위험관리 플러스 수익 추구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속하겠습니다. 방송사에서 저를 자르지 않는 한 시청자가 저를 외면하지 않는 한 저는 서울경제TV 떠나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방송 출연해달라고 연락 많이 와요. 하지만 저는 신의를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9년에도 서울경제TV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인 금호석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10% 넘는 급등을 보였거든요. 현재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는요, 매도 이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이고요.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현재 부분에서의 관망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보유자는 홀딩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신 만큼 두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1교시는요. 시황 분석록까지 만나보셨습니다.
네,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2교시는요, 투자학개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첫 시간으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 첫 시간인데, 투자학개론,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있어서 여러 방면으로 또 활용할 수도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정말 다채로운 교육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올해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학 과장님, 오늘 2교시 어떠한 내용 좀 준비하셨을까요? 네, 제 방송 시간이 10시로 바뀌면서 개편된 게 작년 7월 31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대략 한 6개월 정도 이제 지났는데, 매주 월요일 이 시간 통해서 제가 강의해드린 거 잘 모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시청자도 행운이고, 이 방송 스태프들 행운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하나 알려주잖아요. 자, 오늘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는데요. 제목이 뭐냐? 유상증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유상증자는 어떤 건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기업들이 이제 어떤 공시를 통해서 나오는 것 중에서, 몇 가지 사안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항상 정기적으로 나오는 게 뭐죠? 실적 공시죠. 뭐, 분기, 반기, 1년 전체 실적 공시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요무상증자예요. 두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실적은 뭐 반드시 발표되는 거고, 요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정기적인 건 아니죠. 기업에서 선택적으로 이제 하는 건데,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무상증자는 절대적인 호재입니다. 그럼 뭐 더 이상 논할 게 없는데, 유상증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정의를 먼저 내려드린다면 간단합니다. 기업이 주식을 추가 발행합니다. 그래서 신주를 유상으로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만주가 있어요. 만주 주식수가. 근데 주당 현재 10,000원이에요. 현재가가. 그런데 이제 이 기업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네, 돈이. 만주가 있고 이제 현재가 10,000원입니다. 근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식수를 좀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만주를 뭐, 12,000주, 뭐, 13,000주, 15,000주 늘릴 수 있겠죠? 그러면서, 현재가보다 좀 할인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법인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된 자금을 우리가, 자본잉여금을 합니다. 자본잉여금. 예. 우리가 이제 실적이 좋아서, 속된 말로 이제 장사 잘해서 벌어서 쌓인 돈은 이익잉여금이라 그래요. 이익. 근데 이거는 자본잉여금입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통해서 쌓인 잉여금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한번 잉여금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잉여금이라도 이익이 발생해서 쌓인 돈이 훨씬 좋은 거죠. 똑같이 예를 들어서 회사에 잉여금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100억 있다. 근데 어떤 회사는 자본잉여금은 제로예요. 이익잉여금은 100억이에요. 아주 훌륭한 회사예요. 근데 어떤 회사는 이익잉여금 제로 없어요. 아예 없어요. 장사를 못하니까. 근데 어떻게 장 좋을 때 유상증자에서 이제 돈을 이제 받잖아요? 그럼 그거는 정말 장 좋아서 운 좋게 한 거지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유상증자는 쉽게 말해서 기업이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증자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기업의 법인 통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이 뭐냐? 당연히 자금 조달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유상증자 같은 경우 일반 공모, 주주 공모, 제3자 공모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유상증자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어떤 종류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유상증자 한다 이래도 해석이 달라요. 자, 일반은 어떻게 되느냐? 기존 주주가 아닌 일반인 대상입니다. 이건 유상증자 중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무슨 얘기냐? 보편적으로 유상증자는 이런 식이에요. 보통 주주 배정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분이 뭐 10%인 사람은 10%의 어떤 유상증자 권리를 갖고 뭐 1%인 사람은 1%의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근데 그럼 왜 일반 공모를 할까요? 주주 배정으로 해서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 공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 공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실 기업이거나 부실 기업에 준하는 수준의 기업들에서 시도하는 게 바로 일반 공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상증자 재료가 나오더라도 일반 공모다 이러면 이 기업 상태 안 좋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주주 배정입니다. 이건 가장 보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보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데 그 주주 배정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그 주주의 어떤 그 비율대로 신주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주주가 선택적으로 참여하죠. 예를 들어서 주주라고 해서 이제 권리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주 배정에 대해서 돈을 납입하면 받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예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주 배정 같은 경우 가끔 실권주가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반드시 실권주 나와요. 왜 그러냐? 어떤 기업이 100만 주가 있어요. 총 수량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최대 주주가 50%다. 그럼 50만 주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만주, 어떤 사람 5만 주, 어떤 사람 1000주 많이 있거든요. 근데, 100만 주 중에서 50만 주 가진 사람은 50만 주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제, 유상증자를 100% 비율로 한다고 했을 때, 1대1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총 100만 주면 1대1 비율이면 100만 주거든요. 그러면 50만 주 비율인 사람은 딱 50만 주에 대한 권리밖에 없어요. 더 이상은 못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최대 주주가 되든, 주요 주주가 되든, 소액 주주가 되든, 유상증자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바로 실권주입니다. 그래서 실권주가 이제 나오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자 배정입니다. 이게 자금 조달은 상당히 용이합니다. 제3자 배정은 뭐냐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반 배정도 아니고, 주주만 할 수 있는 주주 배정도 아니고, 특정한 어떤 소수입니다. 그래서 특정인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보통 그렇게 해요. 3자 배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모하기에는 조금 억울하고 주주 배정하기는 좀 자신 없고 어중간할 때 몇 명한테만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편적으로 봤을 때 3자 배정 유상증자가 그나마 유상증자 중에서는 제일 양호한 거예요. 왜? 언젠가는 끌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 바보가 아닌 한, 그 주요한 몇 명이 증자에 참여했을 때는 돈을 투자한 거잖아요. 올라갈 확률이 없는데 모험하겠어요? 뭔가 기대감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상증자는 주가 측면에서는 절대적 악재입니다. 절대적 악재. 상대적 악재가 아니에요. 무조건 나쁜 거예요. 왜? 주식수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주식수는 줄수록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뉴스 보셨죠? 어떤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한다? 그런데 소각한다. 호재라 그러잖아요. 소각은 뭐냐?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자사주 다시 매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각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소각은 주식수가 줄어든다는 거는 호재니까 반대로 주식수가 늘어나는 건 악재잖아요. 상식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상승 추세에서는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아주 초강력 상승 추세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고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 목적에 따라서 이제, 투자자에게는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규 설비 투자의 목적이다. 이러면 그나마 호재라고 보면 됩니다. 그나마. 자금의 쓰임이. 근데 그게 아니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적자가 크고, 이러다가 자본 잠식당하고 완전히 망할 것 같으니까 하는 증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기업을 제가 말하면 좀 타격을 입으니까 말하긴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어떤 업종이 있었죠? 조선, 건설. 이쪽에서 보면 어때요? 이 재무구조 제대로 잡으려고 유상증자 꽤 많이 했거든요. 이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이거는 그동안 실패한 것에 대해서 만회하려고 하는 증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유상증자 오늘 첫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항상 기억하셨다가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2교시 투자개론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내용은요, 유상증자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매번마다 기업의 유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은 이 이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또 그때마다 또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유상증자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잡아봤고, 이 유상증자에 대한 영향과 그 이후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잘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상증자에 대해서 오늘은 좀 배워봤고요.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9773님의 질문입니다. 대정화금을 매수가 14,00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의 대정화금 종가 확인하죠. 자, 오늘은 1% 넘는 하락으로 12,5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학 과장님 대정화금 학점 어떻게 주실까요? 네, 오늘 상담에서는 중요한 종목이 두세 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덜 중요한 종목은 빨리 끝내겠습니다. 대정화금은요, 시약점이에요. 매수는 이해합니다. 다만 손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000원 또는 12,000원 매도 후에 다시 한번 기술적 흐름을 보고 재매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대정화금에 대한 부분은 시약점 확인이 됐습니다. 13,000원 또는 12,000원에 매도 이후에 재매수 노려보자 의견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할게요. 끝자리 0730님의 질문이고요. G스마트 글로벌을 평단가 3,100원에 비중 70% 질문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G스마트 글로벌 올라왔는데 오늘 종가는 보합이고요. 1,995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손실이 꽤 크신 상황인데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새해 첫날부터 F학점 주면 기분 나쁘잖아요.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D학점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평소 같으면 F학점인데 그냥 D학점 드립니다. 매수가, 손절, 비실행 등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일시적으로 추가 매수 후에 평가 대비 손절을 얼마에서 걸어놓고 하시든 본전까지 기다리든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여기서. 아주 잘못된 건 아닌데 문제가 뭐냐? 손절을 안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까지 내려올 때도 손절 안 하고, 반등할 때도 손절 안 하고, 여기서도 손절 안 하고. 도대체 이게 좀 답답한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박스에서는 일단은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손절 안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예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냥 흘러내리는 대로 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거의 본전 왔거든요. 그럼 감사하고 던져야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10% 이상 빠졌다. 그런데 그 종목이 본전 왔다. 그럼 일단 무조건 정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 일단 실패한 매수입니다. 실패한 매수가 본전 오면 감사한 마음으로 던지세요. 더 가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10% 빠지면 그건 무조건 실패한 매수 인정해야 된다. 자, 그런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네, G스마트 글로벌은 D학점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손실폭이 좀 커서 아쉬운 상황인데요. 현재 부근에서 일시적으로 추가 매수 이후에 평균가 대비 본전과 손절에 대한 부분, 이 반등이 이어졌을 때 본전에 대해서 좀 처리, 그리고 손절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끝자리 7670님의 질문입니다. 한진칼을 평단가 33,350원에 비중 25%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한진칼 오늘장의 흐름은요, 약보합 마감이고요. 29,3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소폭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학 과장님은 한진칼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약점입니다. 결과를 떠나서 성급한 매수할 때예요. 좀 다소 급했어요. 그래서 본전 또는 마이너스 5% 매도하시고 단기 재매수 하시는 게 좋은데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지수가 현재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입니다. 61선 위에 있죠? 그런데 지금 지수가 좀 불안하잖아요. 보통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상승 추세의 종목은 21선 아래, 61선 위, 120선 아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지수가 불안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상승 추세형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높아도 61선 위 이 구간 아니면 120선 아래까지 기다리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21선 아래에 매수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한진칼은 C약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본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5% 매도 이후에 단기 재매수 노려보자 의견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끝자리 4107님의 질문입니다. 삼성생명을 평단가 86,000원에 보유 중입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비중은 좀 적어주지 않으셨는데 삼성생명 오늘장은 81,7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강보한 마감이 됐지만 매수가 대비해서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학 과장님, 삼성생명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C약점이고요. 예측 매수 후에 시황을 무시한 홀딩입니다. 지수가 흘러내리는데 이걸 계속 홀딩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단기 매매하시고요. 삼성생명은 기가 막히게 좋은 주식이에요. 다만 시황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삼성생명은 언젠가 제가 중장기 사인 낼 겁니다. 반드시 낼 겁니다. 1순위 종목이에요. 다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계속 보시다가 언젠가 제가 삼성생명에 대해서 중장기 베팅하라 그러면 들어가세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생명에 대한 부분 역시나 C약점 확인이 됐고요. 반등시하는 본전 그리고 손절에 대해서 마이너스 10% 매도 이후에 현재는 단기 매매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만한 종목으로 삼성생명 또 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잘 노려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질문도 확인해 봅니다. 끝자리 6279님의 질문이고요. 한국전력을 매수가 32,000원에 비중 1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한국전력은요. 0.58% 빠지면서 약보한 마감이 됐습니다. 34,1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자,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한국전력은 C약점이에요. 왜 그러냐? 결과를 떠나서 너무 늦은 매수가 있대요. 즉시 매도 후에 감망하시고요. 이 종목은 제가 작년 10월 13일 강연회 때 유일하게 추천했던 우량주입니다. 그 당시에 강연에 오셔서 그 다음날 매수했으면 정확하게 24,600원에 매수가 가능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강연에 꼭 오시라고. 제 강연회 때 오셨던 분은 발품 팔아서 손해본 게 없어요. 작년 4월 14일 부산 강연회 때는 제가 뭐라 그랬죠? 금년에 지수 2,000포인트 깨진다 얘기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작년 4월에 부산 강연회 때 오셨던 분들은 엄청난 정보를 얻고 간 거예요. 그래서 10월에 깨졌잖아요. 6개월 뒤에 2,500까지 갔다가 2,000이 깨졌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10월 13일 강연회 때 이거 얘기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 방송을 생방송으로 듣고 계신 분도 있다면, 예, 유튜브 뭐 채팅창에 있다면 말씀해보세요. 그런 분도 있을걸요 아마? 진짜 그때 왔던 분들 기억하잖아요. 사실입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한 거는, 이거는, 물론, 결과적으로는 더 갔지만, 이거는 좀 너무 늦은 매수예요. 이건 아니라고 봐요. 결과가 좋다고 해서 과정이 미화될 수는 없습니다. 강연회 때 매수했으면 어떻게 되냐. 강연회 참석하고 그 다음날 여기였어요. 완전 바닥이었어요. 완전. 진짜 누가 봐도 바닥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러니까 토요일날 강연회 오고 나서 월요일날 시가에 그냥 베팅했어도, 이거 그냥 최소 20%, 많으면 30%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너무 늦은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 왜? 지금 현재 지수가 그나마 다시 반등 나와서 그렇지 얼마든지 꺾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제 과도한 반등이었다. 아무리 지수 하락 추세에서 전기가스 통신업종을 매수한다고 한들 반등이 너무 많이 나온 거는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즉시 매도 이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과도한 반등으로 인한 흐름이기 때문에 수익 꼭 챙기시고 다시 한번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만나볼게요. 끝자리 1586님의 질문입니다. 셀트리온을 매수가 26만 원에 비중 1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의 셀트리온은요, 1% 넘게 빠지면서 21만 6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손실이 좀 크신 상황인데, 자, 학 과장님, 셀트리온 어떻게 보실까요? 네, F학점이에요. 왜 그러냐? 주식의 원리와 기초를 몰라요. 이분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은 지금 총체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 원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지수가 하락시일 때는 성장주를 잡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 제약바이오는 대표적인 성장주입니다. 셀트리온을 이분은 나름대로 중기투자로 들어간 거예요. 일단 이 원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원리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차트 보는 것도 몰라요.
적정주가 굉장히 높고요. 셀트리온이 적정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물론 이건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주가입니다. 27,700원짜리예요. 아직도 무지막지하게 고평가돼 있어요. 아직도. 엄청난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에서 매도해 주고 그냥 재매수를 하던가 말던가 그때 편하게 하시고요. 일단 지수 하락 추세에서는 성장주를 잡는 게 아니다. 근데 잡았잖아요. 그 원리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차트상으로 이건 이미 끝난 종목이에요. 거기다가 절대 고평가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교육을 받아야겠죠. 어쨌든 그래서 F학점입니다. 네, 셀트리온은 F학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먼저 오는 가격대 매도 이후 재매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입니다. 네, 전 세계 관심이 미중 무역 회담에 몰려 있습니다. 1월 7일과 8일 양일 동안 베이징에서 미중 무역 회담 열리는데요. 그와 관련한 소식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rump and China express optimism ahead of new round of trade talks. 네, 이제 새로운 무역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와 중국 모두가 지금 낙관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합의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잘 끝날 것이다라고 트럼프도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중국이 경제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이 회담에 있어서 충분한 큰 동기다라고 발언을 내놨습니다. 중국이 합의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발언도 함께 내놨는데요. 물론 전문가들은 90일간의 기간이 너무나 짧고 또 세부적인 것을 논의하기에는 너무나 좀 부족한 것들이 많다라고 분석 내놓고 있지만 이제 1월 이렇게 회담이 진행되면서 오늘 증시에 큰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만큼이나 금융시장에 큰 파급력을 미치는 바로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입니다. Fed is flexible and aware of risk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네, 그동안의 연준은 통화 정책이나 금리 인상 관련해서 그들만의 로드맵을 고수할 것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의 리스크, 위험을 감지하고 있고 또 그에 관련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동안의 매파적인 태도에서 이제 dovish, 비둘기적인 태도로 전환했다라는 분석 나오면서 이 세계 금융시장이 이제 한숨 돌렸다, 숨통이 트였다라는 분석도 오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이 이제 이런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트럼프의 압박에 어느 정도는 굴복을 하고 또 받아들인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석이고요. 또 대차 대조표 축소도 문제가 된다면 변경할 수 있다라면서 물가가 온건하다면 이런 정치 상황의 전개를 지켜보면서 금리 정책에 인내심을 보일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함께 내놨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또 임금 상승도 물가에 대한 우려를 키우지는 않을 것이다라면서 물가가 위험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고요. 또 경제 지표는 시장 우려와는 달리 여전히 견조하다라면서 그 의견도 재차 피력을 했습니다. 미국 지표 새해에도 긍정적인 모멘텀 유지하고 있다면서 낙관론 내놨다는 소식이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살펴봐야겠죠. 주말 동안 또 많은 트윗 올라왔습니다. 네, 주말이나 연휴 때 특히 더 많은 소식들이 올라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We are now planning a steel barrier rather than concrete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국경 장벽에 관한 이야기 정말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민주당과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셧다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콘크리트보다는 강철로 된 것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발언도 내놓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민주당 측에서 콘크리트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이것이 더 튼튼하고 더욱더 훌륭하다라는 발언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어떠한 트럼프의 태도에도 굽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국경 장벽 발언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의 리처드 코언 칼럼니스트는요, 백악관을 정말 하얀 정신병원으로 바꾼 트럼프, 정말 스캔들과 거짓말에 일삼으면서 이렇게 엉뚱한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많은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오늘 이제 회담이 있는 만큼 중국 증시 마감 상황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China shares and higher after reserve requirement cut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지준율 인하 관련해서 또 중국 증시 오늘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요. 상하이 종합지수 0.72% 상승해서 2533.09에 마쳤고요. 또 선전 종합지수도 1.71% 높아진 1301.41에 마쳤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지준율 인하뿐만 아니라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도 오늘 증시의 투자 심리 회복 큰 도움을 줬다는 분석이고요. 역시 홍콩 증시 역시 홍콩 shares and higher 역시나 상승 마감했고요. 지금 같은 내용인데요. 도비시 페드라고 해서 연준 의장의 발언 역시 아시아 증시, 즉 중국과 홍콩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FOMC에 대한 부분,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훈풍이다라고 분석은 하고는 있지만 이번 주 10일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번 주는 좀 글로벌 쪽에서 굵직한 이슈도 많습니다. 지금 야간 선물은 또 약보합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학 과장님,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현재 비정상 흐름은 확실합니다. 반등의 크기가 문제인데요. 코스피는 21선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1선이 돌파되고 더 가면 반등이 좀 지속될 수도 있고요. 돌파가 됐다가 밀리면 그거는 일단 끝나는 거예요. 돌파도 못 된다? 그러면 이건 반등도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락 추세일 때 21선을 넘지 못하면 반등이란 표현을 쓰면 안 돼요. 반등의 정의가 그거예요. 지수가 하락 추세인데 21선을 넘어갔다. 이게 바로 반등입니다. 21선을 넘지도 못하는 건 반등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럼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추세가 하락이라도 매일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 뭐 이런 것들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하루 이틀짜리 어떤 그 재료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 해주고 싶어요. 주식 투자 1번 격언.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호재 악재 필요 없어요. 수급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수가 미국 같은 경우 빠질 때도 맨날 악재만 있었나요? 호재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 지수는 빠졌잖아요. 수급, 다시 말하면 유동성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단편적인 어떤 그런 뉴스라든가 호재 악재 여기에 연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무 근시안적인 시각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야간 선물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플러스가 안 나오네요. 플러스가 나오면 좀 공격적으로 얘기할 텐데,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인데 만약에 플러스가 나온다 그러면 263.00 이상에서는 0.5 단위로 쫙 깔아놓으면 적어도 내일 뭐 시가라든가 장초반에 충분히 단타 수익이 나오니까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뭐 안 올라오면 그냥 내일 장중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정상 흐름은 확실하다. 반등의 크기가 문제고 코스피는 여전히 21선에 좀 주목하셔라 라는 내일장 전망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저녁 학 과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학 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석 투자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10시 학과장 정웅 대표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